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 협상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1박 3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대북 특사단 파견까지 추진 중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남북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으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급방 포커스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은 미국과 함께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I think I can say that our relationship has never been better. Our relationship is on a personal basis, very, very close.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력 구조를 재편하고 결속을 다진 북한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주변국의 셈법도 복잡합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의 길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의 7번째 정상회담 주요 성과와 과제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함께 분들 소개해 드리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성과 없이 끝난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정상이 해법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는데요. 벌써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7번째 만남입니다. 그동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제가 북핵 해법이었는데요.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힘든 일정이셨을 거예요. 젊은 우리도 뭐 3박 5일로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1박 3일 실무회담 성격으로 이번에 다녀왔다는 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성을 감안하고 다녀오신 걸로 저희는 보입니다. 예. 돌아보면은 7번이면 사실 안 친한 가족도 2년 동안 7번을 안 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봤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돌아보지요. 17년에 한 3번 정도요. 북핵 위기 때 그 제재 강화를 위해서 만났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18년도 3번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만남이 됐었고요. 2차례는 유엔 총회와 G20 정상회의를 겸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갔다 온 건 우리가 모두 알듯이 전에 싱가포르 회담점에 한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때 남북 회담을 2차의 번개팅처럼 했듯이 이번에는 하노이 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해법을 모색하고자 다녀온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여러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희 모두 한번 좋은 회담이 된 것으로 보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한미 정상들이 이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북핵 해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되는 것인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총평을 좀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먼저 해주시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을 마련한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이제 총평을 내릴 수 있고요. 지금 우리 김영준 교수께서 잘 말씀을 하셨지만 2월 27, 8일 하노이 회담이 거의 뭐 결렬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의 한 달 반 동안 이 북미 간의 회담도 없었고 비핵화 문제가 이제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네. 이걸 이대로 못 두기가 곤란한 거잖아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비핵화에 대한 뭐 촉진자, 중재자인가 동시에 또 당사자이기도 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먼저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 이제 정상회담 순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주 좋다라고 대통령께서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1박 3일 동안 저는 갔다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북미 대화의 모멘텀은 확실히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은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민 교수님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뭐 두 분 말씀 잘해주셔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총평을 하자면 한 3가지 정도 목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갖고 왔다. 물론 이제 갈 길이 좀 멀지만요. 첫 번째가 실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미 대화 재개 동력을 확보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말씀해 주신 하노이 이후에 교착 상태를 풀어줘야 되는데
미국과 북한 간의 입장이 워낙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그걸 풀어줄 우리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제 그 재개 움직임을 시작하신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북미 간 그 비핵화에 관한 입장을 조율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교착 상태를 풀어서 다시 그 재개시켜서 대화를 재개시키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비핵화 조치니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이제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에 전달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미국 측 입장을 듣는 그러한 출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그 한미 간의 긴밀한 소통 공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지금 대체로 뭐 긍정적이고 성과가 있다라는 지금 총평을 해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긍정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그 성과는 앞으로 이제 정말 그 남북 대화를 통해서 또 미국과 북한이 다시 정상급 그 합의라든지 협상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겠죠. 예. 아직은 이제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정확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실 외교적 관례를 깨고 상대국의 이제 국무장관, 부통령 또 안보 수석을 이렇게 따로 만나셨다는 것은 격식에 얽매이지 않겠다. 예. 우리가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리고 시급히 어떤 결과를 추동력을 끌어내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1박 3일 일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이례적이었잖아요. 그 기존과 달리 실무진과 먼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소위 미국 내에서 또 강경파로 보이는 이 3명의 실무진, 참모진과의 면담, 주요 내용과 의미를 조금 살펴보죠. 네, 교수님 먼저 의견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실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원하는 것만 하는 그런 방문이 되는 거죠. 그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7번의 회담이 그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의전을 좀 뛰어넘고 이제 그 본질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이요. 예. 그것은 이제 한미 간에 굉장히 이제 공조가 잘 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3인의 어떤 핵심 참모를 만났다는 부분을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에 있는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있는 다른 목소리, 그러니까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장관 그리고 볼튼 보좌관이 보여주는 서로 다른 그 목소리에 대해서 어떤 우려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 이때 만약에 엇박자가 나서 뭔가 잘못된 조그마한 어떤 불씨가 커지면 큰 틀에서의 회담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트럼프 행정부 내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네. 그래서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네. 우리 입장을 전달해 줌으로써 사실 장관이긴 하지만 대통령과 다른 나라 대통령과 또 독대를 한다는 부분은 정치적 의미가 크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의 이 최고 지도자의 육성을 통해 가지고 상대국의 어떤 입장을 듣는 것은 이것이 부드러운 표현은 요청이 될 수 있지만 네. 한편으로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우리 입장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달을 하심으로써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달라. 그리고 우리 뜻을 좀 따라달라. 이런 네. 부분을 좀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어떤 의미도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 행정부의 사실은 실질적인 비핵화 해법의 실무자들 아닙니까? 예, 이례적으로 면담을 먼저 했는데 의미를 좀 잘 파악해 주셨는데 혹시 김영진 교수님 덧붙일 거 있으신지요? 민경 교수님께서 설명 잘 해주셨고요. 봉영식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 절차적 격식은 이제 필요 없고 실무적인 회담의 성격으로 간 것은 확실해 보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국방대랑 공동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미국 국방대 제임스 프리스터 박사님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분이 백악관의 고위층하고 왜 서로 말이 다르냐 실무진끼리. 너네가 이렇게 헷갈리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예상하는 답변을 하긴 하더라고요. 뭐 실제 그런 거라면 굉장히 탁월한 전략을 펼치는 네.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확인을 한 부분은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뭐 이제는 한미동맹
이면 동맹 편에 서야지 뭐 하느냐라는 칼럼도 나오긴 했지만 저희가 보여주기식 쇼맨십은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실무적 회담 자체에 어떤 방점을 찍고 오신 부분이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정제되고 깔끔한 만남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또다시 또 이례적인 게 또 하나 또 있었습니다. 이제 영부인들이 다 같이 참석하는 이제 그런 만남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대통령이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서로 논의하기엔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네. 일단 뭐 한 나라의 수반이 다른 나라 방문하게 되면 뭐 겁들이 있잖아요. 국빈 방문이 있고 공식 방문이 있고 실무 방문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이제 뭐 방문하는 날짜의 문제, 그다음에 대국민 뭐 연설의 문제, 또 이제 정상회담, 만찬, 뭐 연회 이런 것들이 급에 따라서 다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실무회담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영부인하고 같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만큼은 이제 우리나라를 배려했다라고 네. 저는 봐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단독 회담이 있었는데 이때 영부인께서 같이 참석을 하셔서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끝나고 난 뒤에 두 영부인이 같이 또 오찬도 같이 했거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이제 특이한 거라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이 의전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걸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뭐 깊은 얘기를 네.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 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앞에 세 분 교수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요 참모들이 다 배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참모들하고 거의 뭐 한 42분, 뭐 45분 그 정도 얘기를 했는데 펜스 부통령 잠시 가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뭐 폼페이오, 그다음에 볼턴, 그다음에 뭐 그 저기 우리 그 육자회담이란다 미국의 그 대표 비건, 그다음에 뭐 후커 뭐 이런 사람들 관련되는 사람들 몽땅 다 들어왔잖아요. 제일 큰 게 이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뭐 외교부 여기는 인식의 공유는 저는 동일하다라고 네. 봐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참모들하고 인식의 공유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네. 차이가 바로 2월 27, 8일 날 하노이에서 회담 결렬로 저는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그게 우리 김영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전략이라고 그러면 네. 전략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을 얼마나 같이 공유하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참모들과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그들로부터 충분히 듣고 네. 또 우리 대통령께서는 왜 지금 다시 북미 회담을 해야 되고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어느 수준에서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한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한미가 인식의 공유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 자체가 의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짧게 끝났다라고만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그 시간 동안 뭐 40여 분 넘게 참모들하고 충분한 인식의 공유가 끝난 상태에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런 대로 뭐 이번에는 인식의 공유 지평 이걸 넓혔다는 차원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렇게 한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렇군요. 이례적으로 영부인들의 어떤 배석은 의전을 더 고려한 것이고 또 인식의 공유를 같이 했기 때문에 이런 게 문제는 안 된다. 뭐 이제 배려 차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워킹 비짓, 그러니까 이제 실무 정상회담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전이란 것이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고 예. 거기서는 사실 대북 정책에 대한 조율도 중요하지만 더 큰 틀에서 본다면 한국과 미국이 동맹국가로서 서로 균열이나 갈등이 없다 이런 인식을 확실히 하는 것 그런 예.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에 더 큰 방점이 찍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부인 대동의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제 오찬 같은 것도 스케줄이 돼 있는 것은 사실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빗셀 틈이 없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그 토대는 튼튼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비단 이제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보는 한국민뿐만 아니라 이제 북한 지도층과 주민들까지도
한국과 미국 사이엔 틈이 없다. 예. 따라서 어떤 전략적인 오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또 주목할 만한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과의 모두 발언에서 이 기회에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주민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과 미국이 이렇게 따뜻하고 굳건히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번에 강원도 산불이 났을 때 주한미군 헬기가 진화 작업에 큰 도움을 준 거에 감사했고 또 백악관 이제 나중에 그 발표문을 보면은 한국의 용기 있는 초기 대응자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치하했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면은 북한이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그런 동맹 관계는 근본적으로 그 큰 균열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정상회담 7번째 정상회담에 큰 목적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비핵화 해법 모색도 중요하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정상회담이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래서요, 116분 거의 뭐 2시간 아닙니까? 한미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나눴던 그런 대화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톱다운 방식으로 이제 성과를 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을 또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성과를 좀 거둬야 된다. 이런 것들이 한미 정상들의 어떤 공감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 교수님, 예, 의미를 좀 더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결렬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연기라고 역사학자들이 좀 남겼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외교학적으로는 맞습니다. 정상회담 만나가지고 공동선언문을 내지 않았다는 건 결렬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끝나고 나서 두 정상이나 두 국가가 취한 태도를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신뢰하는 관계다. 특히 북한이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건 70년 사이에서 굉장히 드문 네. 사례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저는 김일수 교수님 가끔 쓰시는 표현인데요. 결혼 상견례를 만났는데 혼수나 살집 같은 것들이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할 사이라는 걸 양국이 확인을 한 셈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연기라는 표현을 쓰고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 제가 칼럼을 하나 썼는데 1년 전쯤 대선 1년 전쯤이 가장 적기라고 봅니다. 협상을 내기에는.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선출되는 7월이죠. 데모크라틱 내셔널 컨벤션. 그 2월부터 슈퍼 튜스데이 시작되잖아요. 저는 12월쯤이 맞다고 보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까지로 시한을 둔 거는 제가 우연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결렬보다 연기로 좀 기억되는 회담으로 좀 남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공동 언론 발표가 없었던 것에 대해 외교가에서는 의견 차이만 확인했다. 노들이다 이런 비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입장을 짚어보면 먼저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기를 희망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요 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해석과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예, 참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잖아요. 네, 존재하죠. 존재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이제 일문일답을 이렇게 할 때도 좀 이제 우리가 듣기 불편한 얘기했죠. 예를 들면 건강상 관광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지금 현재는 안 된다라고 이제 확실히 선을 그었단 말이죠. 게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뭐 북미 정상회담 이거 좀 단계적으로 천천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 뭐 노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가신 목적 자체가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북미 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을 달성해 가고 있잖아요. 보세요. 오전 1시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정용 실장이 그 결과를 발표한 게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전 한 4시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12일 날 사실상 북한의 제14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회의는 통상 하루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일부러 이틀을 해서 둘째 날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하잖아요.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이 회담의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다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정연설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시정연설한 결과를 다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서 트위터에 올렸어요.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한 얘기는 좋아. 연말까지 세 번째 네. 조미 순회회담, 자기네들 말로 그거 할 용의가 있다라고 밝힌 거고 그 보고를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서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대통령께서 방문한 그래서 한미 정상을 회담을 한 목적 자체는 달성된 거잖아요. 예. 그럼 이걸 갖다가 노딜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원래 갔던 목적을 달성하는 그렇게 해서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한 일단 준비는 끝났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봐요.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지속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보상 방안으로 이제 우리가 개성공단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협의를 좀 하길 원했지만 사실은 그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 교수님 조금 더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과의 회견에서 이 문제에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에 대해서 질문이 나왔을 때 아직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고려일 수 있다는 분명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네. 북한 정권으로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뉴스긴 하지만 그것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어떤 현실이다 이런 인식이 확실히 잡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회를 빌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에 감사한다 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국제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하고 있고 그 태도를 변경하지 않고 있다는 데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 거고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경고를 날린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대북 정책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는 없을 테니까 너무 앞서가지 말라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과 합의해서 북한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일회성, 경제 그 제재 레짐을 무너뜨리지 않는 대규모 인도주의 지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미국과 한국도 북한 주민의 고통에 대한 네. 어떤 도덕적인 책임을 약간 경험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또 북측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으로서는 결국에는 하노이 회담에서 잘 나왔지만 대규모 경제 제재 해제 조치가 있지 않는다면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의 강수량 가지고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결국에 공은 이제 김정은 정권에게 넘어가 있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메시지를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 회담 시작 전에 이미 던진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일부 핵심 시설을 폐기했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문 대통령의 이른바 굿 이너프 딜. 이것을 거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부분을 또 우리 민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늘 외치는 일괄 탈결, 이제 빅딜 또는 뭐 스몰 딜 이쪽으로 전환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협상은 항상 그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한 측의 그 입장만 타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쌍방의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은 이제 단계별 동시적 조치를 원하고 있고 미국은 일괄 타결을 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양국의 입장이 다 반영이 돼야 진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그 절충안으로서 이제 굿 이너프 딜 충분히 좋은 거래 하면서 포괄적 그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것이 뭐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조율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노딜이다 아니면 뭐 굿 이너프들을 거부했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의심, 합리적인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왜냐하면 하노이 제가 생각할 때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간의 입장이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그 합의문 채택에 실패한 그 책임을 서로에게 그 떠넘기고 이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얘기는 결국은 하노이 그 회담 이후에 상황 변화는 된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교착 상태를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이제 들어가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서두를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북한이 변한 게 없으니까 입장을 변할 이유가 없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견인하는 입장이니까 좀 빠른 시일에 합시다 이렇게 네. 이제 요청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북한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의 입장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 연말까지 시한을 주겠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또 미국 측 입장이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네. 북한도 만약 입장을 변화를 해야 하면 그 어떻게 받아들이려면 하노이 때 결국 잘못한 것은 우리가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선제적인 조치 입장 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시작인데 그 얘기를 듣고서 북한 측의 반응을 아무것도 듣지 않은 상황에서 좋다 못한다 남북 경협 유예를 찬성하다 만다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하노이 때 우리가 잘못했다. 아니면 그 북한에게 우리 정부가 뭔가 얘기를 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달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옮겨줄 수 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두 번째는 어렵다고 본다면 이제 시작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굿 이너프 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답을 주셨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가 대북 특사 파견이라든지 그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드니까 이제 시작이니까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이른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저희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다시 교착 상태를 푸는 움직임이 들어갔으니까 첫 번째 행보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는지 그리고 우리의 촉진자 역할을 통해서 어떻게 상황이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본다면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정부를 통해서 북한에게 공을 넘긴 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린 상황에서요. 북한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는데 김정은 정권 2기가 출범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었고 특히 대미 라인이 이제 대거 유입되면서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북한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그렇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있었고 또 정치국 위원 그리고 후보위원회 그 절반 정도가 교체됐습니다. 정치국 위원 중에서 이제 13명 중에 7명이 바뀌었고 또 후보위원 12명 중에 6명을 교체했고 네.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최선희 외교부상의 약진입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이제 합의문 없이 끝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예.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본다면은 첫째는 아직 하노이 회담 결렬에 대해서 북한 정권이 그 충격을 수습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래도 전략적인 어떤 결론을 얻은 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다.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대미 라인을 가동한다면은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노동당 전체 회의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이 자력갱생이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27차례 이야기했고 회의가 계속 그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존망을 가르는 생명선이자 확고부동한 정치 노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제재로 우리를 굴복할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 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줘야 된다 이런 결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읽다 보면은 결국에는 큰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아프다는 뜻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이런 협상이 녹록지 않을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하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 많거든요. 네.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근데 미국은 아까 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다 줄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은 이쪽은 많이 받고 싶고 이쪽은 많이 줄 생각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좁혀나가는 것인가가 앞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촉진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는 큰 숙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적절한 표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 연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 어떤 관계, 사실은 이제 북미 회담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 내용하고 의미를 좀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예,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야, 세상에 어떻게 시정연설을 하지? 네. 아마 이 얘기는 아마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다 신년사를 통해 가지고 그 한 해 동안에 모두 해야 할 일을 다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인민들은 그 신년사를 달달 외우고 그 얼마만큼 달달 외우는지에 따라서 이제 포상도 달라지고 그러는데 이번에 신년사를 했단 신년사가 시정연설을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북한이 정상 국가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취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자기 스스로가 김정은 위원장 스스로가 최고인민회의의 그 대표자로 선출이 이제 그쪽은 완전히 이제 손 빼고 발을 빼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네. 가서 이번에 시정연설을 했는데 그 시정연설 내용을 보면서 야 이거 거의 신년사하고 이게 비슷한 면도 있고 또 상당히 또 달라진 면도 있구나. 네. 그래서 신년사는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의 신년사고 그리고 이제 시정연설은 4월 12일부터 이제 12월 달까지의 그 핵심 내용이 들어있겠구나.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질문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불평한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네. 뭐 3차 회담 하겠다고 한 게 한 2가지가 되는데 그거 하나씩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상 그 하노이 회담 그거 내가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이런 식의 회담은 여전히 난 경계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도 미국은 실현 불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은 그래요. 네. 잔머리만 굴렸다. 준비 안 돼서 나왔고 그래서 어떻게 뭘 해결하겠다는 방향도 없었고 그 자체가 똑똑한 방법도 아니었다. 이 비판이죠. 네. 세 번째 비판은 앞으로도 1000번, 10,000번을 앉아도 우리의 생각은 변함이 없을 거다. 네 번째 얘기한 것은 미국식 대화법은 체질적으로 나한테 안 맞다. 이게 이제 네. 비판에 대한 건데 그 이 정도면 이제 뭐 3차 회담 안 하겠네 이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2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나는 정말 미국 정부하고는 잘 안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고 예. 편지도 주고받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다면 이게 조건이죠. 예. 3차 조미순회 회담은 해볼 용의가 있다. 올 연말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말씀을 드린다면 참 미국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또는 방법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올 연말까지는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죠. 시기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기 정한 것은 아까 우리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다분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 일정 예. 이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래서 올 연말까지로 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네. 보지요. 이제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에 북미 간 양보 없는 신경전이 사실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견이 축소될 수 있을지 정말 총리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특사 파견을 추진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언제쯤 가능할지 이 부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연내에 뭐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언제 가능하시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것은 연말까지는 기다려 보겠다. 창의적인 어떤 방법을 제시한다면 김현수 실장님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북한은 미국과 다시 만날 수 있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다시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그 시기가 결정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상으로는 2019년 말까지지만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이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이 일어나려면은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아무래도 남북 그리고 미국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바라는 대북 경제 제재 완화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라도 희망할 수가 없다면은 한국 정부랑도 이제 그렇게 만나서 정상회담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네. 만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은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속히 북한의 입장을 파악하고 전달해달라는 메시지를 했으니까 미국은 이제 또 한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쪽이죠. 한국 정부는 물론 원하고 있고요. 촉진자로서. 그러니까 북한 입장이 변해야 됩니다. 북한 입장이 남북이 앉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자 이런 입장이 세워진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북한 입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라든지 미국이 제시하는 이런 입장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입장 고수한다면은 그 시기가 늦어질 것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조건으로 또 우리가 기속이 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봉 박사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요. 북한 내부 사정이 저는 좀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북한 내부 사정이 뭐냐면 지금 이제 한참 얘기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김창선 실장이 3월 말에 뭐 거의 한 일주일 동안 러시아를 방문하고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이제 갔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으면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렇다면 그 시기는 이제 5월 달이 될 거란 예. 말이죠. 그 5월 달에 그게 하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또 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북한 내부 사정이 있어서 북한으로 보면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하죠. 게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또 수상하고 같이 회담하고 그러면은 예. 자기도 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도 이제 든든한 뒷배가 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려고 하면 나도 그럼 러시아 가서 푸틴 대통령하고 아주 이제 적극적인 이제 협조를 끌어내고 다시 또 뭐 시진핑 주석이 뭐 북한을 방문한다면 그것도 뭐 아주 든든한 이제 뒷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지금 전략을 좀 구사하지 않을까. 네. 제가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머리를 돌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은 또 4.27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두 분이 또 깜짝 판문점이든 어디든 만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투데이트예요. 지금 벌써 너무 4월 이르다. 27일은 며칠 남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르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이렇게 감동으로만 안 된다. 추동력을 확보하는 방법은 그때는 효과적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예. 남북 관계라든지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협상이 진전됐기 때문에 다른 스타일의 어떤 대북 접근 방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북 정상께서 두 분이 또 영분까지 대동해서 백두산 정상까지 예. 9.19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감동은 충분합니다. 이제 감동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를 예. 초래해야지 북한 측 입장에서도 이 한국 정부의 촉진자 역할을 더 존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이제 경제 제재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해법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많은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5월 1일 일왕의 주기식을 계기로 이제 일본을 방문하게 되면은 이때 서울을 혹시 방문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이렇게 되면 이제 한미 정상이 서울에서 이제 만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무엇을 또 논의할까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예, 교수님. 네. 가능성은 아마 다들 높게 보실 거예요. 뭐 김현수 교수 말씀 뒷배 시오리라고 얘기할 수 있죠. 뒷배 이론에 네. 따르면 저희는 뭐 미국을 뒷배로 보이려는 모양새는 취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한테요. 그 조정자 역할이죠. 오지랖에 따르면 또 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렇지만 하여튼 5월 1일에 만남 자체는 또 한 번의 의미는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 정영식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일정들 고려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오신 다음에 저희가 또 미국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오해도 없어졌잖아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고 여러 가지 효과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이었네 이런 이제 사람들의 예. 반응이 있었잖아요. 네. 한미 동맹을
강화시키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로도 비핵화랑 별개로 굉장히 방문을 문 대통령께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남북 정상회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회담으로서 성격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가 언제 재개될 수 있을지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빠른 시일은 아니다라는 건데 이제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남북 또는 남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장밋빛 전망입니다. 역시 이제 만나서 뭘 할 것이냐, 결과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에 이제 집중이 되겠습니다. 민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하노이 이후에 이제 그 남북미 간의 이제 외교 그 교착 상태 풀기 위한 움직임이 다시 재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 움직이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남북 간의 접촉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 얘기를 이제 남북 간에 전달해 가지고 의견을 타진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든 대북 특사를 통한 남북 정상회담 혹은 다른 방식으로 통해 가지고 접촉이 되고 될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북측의 입장을 듣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또 미국에 전달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의견 조율이 잘 된다면 이제 북미 간에 실무 협상이 다시 재개가 될 거라고 좀 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빨리 그 개최가 될 거냐, 그러니까 진행이 될 거냐 이 부분은 이제 북한의 어떤 결정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현수 실장 말씀해 주신 것처럼 4.27 그 남북 정상회담은 시간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의전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어떤 그 두 국가 정상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최선의 의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것이 시간이 의전상이 필요하고 경호상이 필요한 절차상이 필요한 시간이지 그것이 남북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이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가 간의 격을 맞추기 위해서는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각에서 남북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북미 그 협상은 북한과 미국 간의 양자 협상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촉진자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거기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촉진자 역할을 통해서 견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협상에 띄고 있는 북미 대화에서 남북미로 간다는 것은 그 북미 간에 어느 정도의 큰 틀에서 합의가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북미 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단계로 남북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또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스포트라이트를 그렇게 바꾸시하는 그 성격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받을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문재인 대통령이 나눠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것은 북미 협상에 있어서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미 열린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예. 시그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 간의 실무 그 협상이 이루어지는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또 북핵 해법의 또 다른 이면, 뒷배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중요한 변수잖아요. 그 정말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지,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그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면서 결국은 북한 나름대로의 또 다른 비핵화 해법을 모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게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이제 소위 말해서 북방 그 3자 네. 정상회담, 그다음에 남방 3자 정상회담이 이제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도 방문이지만 지금 북방 3자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국, 러시아, 북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며칠 있으면 4월 말이죠. 며칠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1대1로 정상회담을 해요. 예. 그럼 1대1로 정상회담을 할 때 당연히 이제 푸틴 대통령은 이제 북경으로 가는 거고 이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해 버리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북방 삼각의 어떤 정상회담이 열릴 거다. 그런 얘기가 이제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남방 삼각 정상회담은 결국은 이제 교수님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미가 되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하나는 5월 1일이고 하나는 6월 말인데요. 5월 1일은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6월 말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6월 27일, 28일 날 오사카에서 G20 회의가 예.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가셔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방한을 요청을 하셨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G20 직전에 하거나 G20 끝나고 할 수 있어요. 그때에 한국만 할 수도 있고 예. 남북미가 할 수도 있는데 정말 남북미가 같이 하면 그거는 최선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조금 멀리 갔다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힘들 거다는 생각을 하고 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3자가 뭐 북경에서 만나서 3자 정상회담 하는 것도 역시 조금 많이 네. 낙관적으로 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면 김정은 위원장의 방문은 현실 가능성이 높고 또 시진핑 주석의 5월 방북은 현실 가능성이 높지만 네. 그 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3자 정상회담을 힘들 거고 한국도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 3자 회담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 교수님 또 다른 시나리오가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미국은 그 협상 문제로 인해서 좀 사실 이렇게 온탕을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적절한 카드가 혹시 러시아가 아닌가. 든든한 뒷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네. 러시아는 굉장히 그 인터레스팅한 카드죠. 동북아의 위치에 있어서 중러 북대 한미일 전통적인 삼각 구도 안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또 미묘한 플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몸값을 가장 키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천안함 때 우리 기억하듯이 입장 발표도 그때 하지 않고 육자회담 끝나면은 갈루지 선생님 얘기하셨나? 가장 그 회담 때 말이 없는데 끝나고 기자회견을 제일 많이 하는 건 러시아 네. 대표단이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별 안에서는 역할이 없었지만 밖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보이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러시아, 북한은 서로 필요한 존재인 건 확실하고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사실은 중러를 묶어서 본다기보단 중국 대 기타로 볼 겁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 95% 넘는 선에서 러시아는 대안으로서 많이 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러시아의 대북 식량 지원이라든가 김 교수님 말씀하신 블라디보스톡이나 베이징에서의 만남 같은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북한 대사관이죠. 모스크바에 대령급 무관 직책을 장성급으로 올렸어요. 예, 그 3년 전쯤 되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러시아는 북한한테 있어서 굉장히 얼터네티브 파트너로서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 지렛대 역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지렛대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보험 성격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보여집니다. 러시아한테도 굉장히 북한은 동방 경제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주변국들의 역할이 조금 더 부각이 돼도 우리한테는 나쁜 카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아 네. 문제 제가 조금만 더 보태면 김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러시아는 북한에서 동병상련의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 그걸로 통해 가지고 사실상 그것 때문에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예. 미국과 서방 세계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도 경제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가장 동병상련을 갖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에 대해서 소극적 찬성을 한다면 러시아는 아주 적극적 찬성을 예.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가서 공동 성명 발표문에 이 한 줄이 들어가면 그거 자체가 정말 든든한 뒷배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의미가 러시아 방문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또 간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러시아를 또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맥락이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한반도 주변국의 셈법을 가늠하고 북미 간 이견을 조율하고 우리 정부의 발걸음이 더욱 분주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에는 또 우리가 핵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세워야 할 로드맵 그리고 반드시 견지해야 할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봉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자님 질문에 답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우리가 세워야 할 로드맵이 뭐냐 그러셨는데요.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이견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변, 이게 굉장히 큰 선물이다. 북한은 이야기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로드맵이 없기 때문에
이 영변이 북한 전체 핵 미사일 능력의 10%인지 5%인지 50%인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모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도 이게 자세를 중간에 그 조율하기가 힘든 것이거든요. 완전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함부로 영변이 80%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예. 또 5%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대북 경제 제재 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하게 비핵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로드맵을 추진할 것인가를 이야기해야지 거기서부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재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근본적인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로드맵을 진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네. 김 교수님은 어떤 또 입장이십니까? 저는 봉영식 박사님 말씀 전적으로 맞다고 보고요. 추가 첨언하자면 사실상 현실적인 걸 서로 고려하는 솔직한 대화를 남북미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미국 대선 다들 아시는 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한국엔 뭐가 있죠?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은 이벤트란 말을 오해를 굉장히 많이 살 수 있는 것들을 연말 연초에 우리가 기획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거예요. 예. 이런 면들 때문에 조급하신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 면을 김정은 위원장에게도 과감없이 전달이 돼서 우리가 정치적 오해를 할 수 있지 않은 최적의 시기는 2019년이고 5월 연말까지 우리가 좀 최소한의 결실을 좀 거둬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솔직한 대화를 서로 나눈다면 어느 정도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네. 비핵화 협상 로드맵 작성할 때 근데 국내 정치가 또 많은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민 교수님, 의견 주세요. 예, 두 분 말씀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시간은 그러니까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 좋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우리 정부가 촉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제일 기본이 돼야 될 거고요. 이와 더불어서 대안 제시가 필요하죠. 네. 북한과 미국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가 견인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내세운 것이 굿 이너프 딜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그것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로드맵이라든지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명확한 아이디어와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일관되게 북한과 미국에게 전달하고 네. 이제 공감을 얻어낼 수 있도록 어떤 외교전을 펼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북한과 미국의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는 진전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제 그 원칙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저는 그걸 그대로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북한 비핵화를 하는 과정과 그 북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최종 목표가 될 때까지 한국과 미국은 삐셀 틈 없는 공조를 가지고 이를 추진해 나가겠다. 예. 이거 원칙이거든요. 네네. 이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통 계속 해야 되겠고요. 또 대안을 또 말씀 제시해야 되고 그 대안은 결국 로드맵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굿 이너프 딜이 좀 효과를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아직은 걸림돌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남북 정상회담 이어지고 또 북미 정상까지 이어지면서 연내에는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비핵화 로드맵이 정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 한반도는 유난히 꽃샘추위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핵화 협상 재개와 평화의 훈풍을 타고 따뜻한 봄이 찾아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께하신 쿠팡포커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플레이온 국방 포커스. 플레이온
국방 TV.